네, 이제 이덕일 한강암 역사문화연구소 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간단한 제 설명을 드리면요. 예, 순칠대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까지 가르쳤고요. 순천향대 대학원 초빙 교수를 지내셨고요. 신한대 대학원 교수를 지내셨습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민사관에 맞서서 오랫동안 민족사학자로서 저항하면서 민족사관의 역사를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신 분입니다. 이덕일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여기 들어오고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제 마포 한 저가 20년 넘었어요. 그리고 저희 연구소도 마포 지역에 계속 있다가 광릉창 역군체이 있었고, 불교방송에 좀 있다가 지금은 이제 종로 5가 쪽으로 살아가서 한 4년 됐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모토가 아마 박정도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대 식민사관에 맞서는 이론을 개발하고 전파하고 연구하고 그런 게 이제 저희 연구소의 모토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다 국사를 배우셨잖아요. 교과서나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국사를, 한국사를 초등학교 때부터 쭉 공부를 해왔는데 그 학교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게 됐다라든지 내 국사 공부를 하니까 한국인이 자랑스러워졌다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팩트를 많이 알게 되었다든지 그 외국 사람 만나면 한국 사람은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든지 별로 그런 데 자신감 별로 많지 않으실 거예요. 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라는 건데요.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요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작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가지고 전국 각지의 역사운동가들이 팀을 만들어서 세미나도 하고 같이 공부 모임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아마 이 마포 분들도 이 책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역사가 도대체 무엇이었나, 무슨 헛개비 같은 역사를 배워왔던가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책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는 이야기가 기존에 배웠던 역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하겠죠. 그럼 역사라는 거는 뭐냐면 단재식초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역사는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다. 그러니까 나와 나 아닌 것과의 투쟁이다. 이거는 일제 때 제1항전기 때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용어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시대라는 표현을 써왔죠. 근데 요즘은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에서 일제시대라고 쓰면은 자동으로 일제강점기 이렇게 바꿔놔요. 한국 참 웃기는 나라예요. 내가 일제시대라고 썼는데 컴퓨터가 그걸 왜 일제강점기라고 바꿔놓느냐고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이상한 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란 말과 일제강점기라는 말이 다른 뜻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죠? 일제시대나 일제강점기나 똑같이 주체는 누구예요? 일본이죠? 주어는 일본이에요. 그걸 우리 입장에서 사용하려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제1항전기, 이거는 항쟁이라고 해서 항쟁이 아니라 항쟁은 항의하는 거고, 항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 제국에게 전쟁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전식이죠. 바로 우리나라 이 독립운동사가 다른 나라 독립운동사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셨던 대감 박근혜 선생, 초대 국무령이셨던 석수 이상용 선생, 단재 신조 선생 할 것 없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역사학자예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한 영토전쟁이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역사 해석권을 가지고 싸운 역사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45년 8.15 해방으로 영토는 일부 되찾았죠. 또 많은 분단이 됐죠. 그런데 역사는 과연 어떻게 됐느냐. 반차진 영토만큼도 못한 게 지금 우리나라 역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면 저는 대한민국 독립국가 아니라 그래요. 정상적인 독립국가면 해방됐을 때 이 단재 신초 선장의 역사관이 계속 냈어야죠. 그런데 단재 신초 선장이 감옥에서 이렇게 고생할 때 이거는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 편수회에서 야유회하는 장면인데요. 일본 게이사 끼고 조선의 귀상들 끼고 흑판 버리고 노래판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마칠 때까지 배웠던 역사는 누가 쓴 역사냐? 단재 신초의 관점으로 쓴 역사냐? 이 조선사 편수의 관점으로 쓴 역사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 이 관점에 쓴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배워왔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유일하게 다른 분야는 보수진보의 다툼이 있어요. 예를 들어 법조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조계 얼마 전 조기래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엄청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지 않는 반칙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수지만 거기에 또 맞서서 하는 민변도 있고 여러 대한민국 대부분의 집단들이 그런데 이 역사학계는 이 짝퉁보수, 짝퉁진보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 역사관을 일제히 옹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관을 비판을 하면은 사이비 역사학이다, 유사 역사학이다 하는 걸로 딱지 붙여가지고 매도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데 이 분야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면 그 뿌리를 찾아보면 제1항전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1항전기는 영토전쟁이자 역사전쟁이라 그랬죠. 지금 역사전쟁에서 아가 있어요. 아가 누구냐면 하나는 민족주의 역사학계, 그 독립운동, 민족주의 계열에서 독립운동한 분들, 이렇게 백안 박윤수 선생, 석주 이상용 선생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적 유물론, 그러니까 마크시즘을 추종했던 역사학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전부 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단재 신초 선생의 분류에 따르면은 이분들은 아죠. 그 비하는 누구냐? 바로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회 황국사관. 우리가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학술기관 같잖아요. 이게 학술기관이 아니에요. 조선사 편수회 회장은 누구냐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인데 정무총감은 총독부의 위인자예요. 조선총독 바로 다음 자리인데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검찰총장 이걸 다 한 손아귀에 쥔 그런 인물이 조선사편수의 회장이에요. 그리고 조선사편수의 고문으로는 이완용이나 권중현 같은 인물들이 있죠. 이 조선사편수에서 이 사료조작의 달인인 이만희도 유란 인물이 있고 그 제자인 이병도, 신석호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 이마니시루라는 인물과 뭐 스데마스 야스카즈니 뭐 스요다수 키치니 하는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만든 역사관을 아직까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이쪽 공부하시다 보면 과연 이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의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제 그러니까 대일항쟁기 때 아라고 부를 수 있는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사회주의 계열의 역사학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라 팔아먹는 식민사학자들이 있었고, 청독부 조선작편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해방공간이 열리는데요. 해방공간은 19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 미 군정기관을 달리 말해서 정치학계에서 해방공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해방공간에서 학계라고 부를 수 있는, 역사학계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이 똑같이 이 세 집단이 있었어요. 민족주의 역사학계, 막스주의 역사학계, 그 다음에 식민사학계, 조선사 편수의 한국사관을 추종하던 식민사학계가 있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기백 교수를 한번 다 들어보셨죠? 예전에 공무원 시험 보려면 반드시 교재가 이 한국사 신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사 신론에서 이기백 교수가 한국사의 세 학파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는 민족주의사, 하나는 유물사관, 하나는 실증사,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민족주의사 말했죠. 이거는 유물사관, 막부주의 역사학계, 유물사관이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식민사학계인데, 식민사학계가 뭘로 바뀌었어요? 실증사학으로 이름을 바꿨죠? 식민사학계 이름을 실증으로 갈아치웠어요. 그래서 내용도 그렇게 바꿨으면 괜찮은데, 이름표만 해방된 나라에서 우리 식민사학 한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름표만 실증사학으로 갈아치우고, 내용은 똑같이 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뿌리가 뭐냐면 광복이후 지금까지 현대 사용하는 교과서까지 국사교과서의 기본 틀은 심상조학교 국사보충교재, 이게 조선총독부 편찬이라고 되어 있죠. 조선총독부에서 심상수학 국사보충교재, 이게 뭐냐면 총독부에서 말하는 국사가 뭐겠어요? 일본사죠? 일본사의 보충교재가 조선사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무단 통치를 했는데, 우리 너무 제1항쟁기 때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 너무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좋았다는 유라이터 같은 이 변종들이 나오는 건데요. 무단 통치가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칼 차고 교실 들어오는 거예요. 초등학생, 그 다음에 여학교도 선생님들이 칼 차고 교단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우리는 일제 때 국적이 뭐였나? 아, 일본인이지? 그것도 모르십니까? 얼마 전 김문수 전 장관이 국회에서 이 국회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물어봤죠? 아니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나의 부모님이나 후보자의 부모님이 일본 사람이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럼 일본 사람이죠. 그것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일본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일본 사람 아니었어요. 1910년 8월 29일 날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잖아요. 그런데 점령하고 나서 첫 번째 내린 법령이 뭐냐면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다시 바꿉니다. 조선으로 바꾸고 조선인은 메이지 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이게 첫 번째 법이에요. 뭐 헌법 적용 안 받는 국민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적용 안 받으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지금 여기 와 있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인이다라고 말하려면 국적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우린 일제 때 국적이 일본 아니에요. 조선이에요, 조선. 지금 일본에 사는 한국계 국민들 있잖아요. 이거는 국적이 세 개예요.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조선 국적이 있고, 또 하나 조선 국적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일제 때 만든 조선인, 난 남도 싫고 북도 싫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조선이에요. 북한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일제 때 단 한 번도 일본 국민이 된 적이 없어요. 그 조선인은 메이지 헌법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그리고 왜냐하면 메이지 헌법을 적용하면 당시 일본에 제한적인 선거를 했어요. 선거를 해가지고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메이지 헌법 적용하면 여기로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메이지 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그리고 한국은 일왕, 천황의 대권을 위임받은 총독이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을 가지고 통치함. 조선 총독은 육군, 해군 대장으로 고임함. 이 체제예요. 군사 점령주로 다스렸지 일본 국민이었던 적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단 통치 10년 동안에 이 3.1운동, 3.1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 공손하잖아요. 지금 해방 이후 지금까지 자민당이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요. 일본은 무력만 강하면 무조건 거기에 복종하는 그런 민족성이 아주 옛날부터 만들어졌는데 한국은 다르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한국 보고 대단히 놀라고 있어요. 전에 박근혜 탄핵하더니 윤석열 또 탄핵하는. 우린 그렇게 쉽게 복종당하는 그런 민족은 아닌 거죠. 그런데 3.1 혁명이 일어나니까 일본에서 놀라가지고 조선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심상수학이 뭐냐면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갔다가 메이지 시대 명치 때 초등학교를 심상수학이라고 불렀어요. 심상수학 국자를 일본사죠. 보충교재로 조선사를 조금 가르쳤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큰 틀은 황국사관이에요. 그래서 반도사로 가둔다. 반도의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 한사군이었고 반도의 남쪽은 외의 식민지 임나일본부였다. 그리고 총독부의 통치는 은혜다. 이 황국사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황국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일왕을 중심으로 일왕을 주인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근데 일본인들도 알아요. 일본은 시대 구분을 조몽시대, 야요기시대, 그 다음에 고분시대, 갑자기 거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고분시대. 보통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야요기 시대부터는 여기 고조선을 비롯한 부여 고구려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건너가가지고 일본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면 일본이 한국을 점령해서 통치하겠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왜곡하냐면 일본 민족은 밖에서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아니고 일본 열도에서 자생했다. 스스로 생겨났다. 그런데 이 고대부터 야마도에는 군사 강국이었다. 그래서 그 군사 강국이 한반도 남부에 있던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는데 그 가야를 임나라고 그래서 현재 한국의 고대사학자 100% 가야를 임나라고 말해요. 한국 역사학자들 총론, 서론에서는 식민사가 비판합니다.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서론에서는 식민사가 비판하고 본론 결론은 다 식민사관이에요. 그런데 황국사관은 그래서 이 일본 열도에는 일본 민족이 자생했다. 그런데 천황,
만세 일개에 일왕이 다스리는 야마도회가 고대부터 군사 강국이었다. 그래서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고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는데 이 임나가 경상남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까지 다 지배했다. 이 이야기인데,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가야 부군군을 갖다가 유네스코에 등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등재, 대한민국 정부 예산, 문화재청에서 지금 국가유산청이죠. 국가유산청에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했는데 임나일본부 설로 등재 신청했어요. 저기 경남 합천을 다라국이라 그러고 이 전북 남원을 야마도의 식민지인 김운국이라 그러고 그 국고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 남원 분들이 김운국 역사학자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아 김운국 그거 좋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왔죠.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제가 김운국 좋은 거예요 일본서기에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좋은 거라고 말하면 누가 직접 일본서기 찾아봐가지고 김운국이 뭔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좋은 거라 그러니까 좋은 건지 알고 있다가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낀 분들이 저보고 초청 강연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남한신문사 초청으로 한 번 가서 강연을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초청 강연 갔더니 김운국 절대 남원은 고대 야마도의 식민지 김운국이 아니다 주장하는 단체 대표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 회장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남원에 일본 수학여행단이 쏟아져 들어올 뻔했어요. 여기가 바로 우리 야마도의 식민지인 김운국 자리야 남원이. 이걸 갖다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했어. 유네스코에서 승인했어. 그거 못 바꿔요. 일단 승인하면은 국가가 요청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요청해가지고 유네스코에서 그 맞다 라고 해서 승인했지만 그건 못 바꿔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기를 갖다가 남한을 갖다가 야마도의 식민지로 승인했어. 큰일 날 뻔했죠. 그때 이제 전국의 역사운동가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에다가 이제 역사운동가들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가야 바로 저기 국민연대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전국연대 이런 거 만들어서 유네스코에 항의 서한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유네스코 그 위원장이 그 시민단체에 답장을 보내왔어요. 원래 유네스코는 국가를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게 안 보내는 거예요. 아주 유념하고 있다. 저희가 보낸 내용이 지금 한국 정부에서 보낸 신청서는 일제식민사관에 의해서 제국주의 역사관에 의해서 보낸 거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니까 그 코스모라고 있어요. 그 위원장이 유념하고 있다 라고 답장을 보내왔길래 제가 그 위원장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국적은 프랑스 사람인데 흑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나라의 출신인 모양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남원이, 전북 남원이 김운국이다라는 김은 빠지고 경남 합천이 다라국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빠져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전라도 천난자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세층 주류 언론들, 이 언론들이 또 다 신문사하고 한 몸이에요. 그래서 잘 보도 안 하는데 지방 언론들에서 특히 호남 지역의 언론들에서 여러 번 보도했는데 전라도 천난사주라 그랬는데 전북, 광주, 전남 세 지자체가 8억 원씩 내가지고 24억 원으로 전라도 천난사를 떴는데 천장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요 역사학자들은 목적이 전라도로 고대부터 이 황국사관에 따라서 야마도의 식민지로 저술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술을 했다가
이것도 역사시민 운동가들이 나서가지고 간행을 막았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황국사관을 전파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의 역사관은 일제 황국사관,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노론사관. 노론의 마지막 당수가 누구냐면 이화종이 마지막 당수예요. 일제 황국사관, 노론사관.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에 일부는 근현대는 일부는 그 진보적인 척하는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역사 교과서인데요. 벌써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태두라고 불리죠. 태두. 태두가 뭡니까? 복도성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 말하는 거 봐요. 내가 와세다 대학 3학년 때 교수인 쓰다소키 씨와 그의 친구인 이케우치 히로시 씨의 사랑을 받아 졸업 후에도 이 두 분이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들을 보내주어 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인이지만 매우 존경할 만한 인격자였고 그 연구 방법이 집중적이고 비판적인 만큼 날카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쓰다소키치나 이케우치 히로시가 단재 신초 선생을 만났으면은 사랑해 줬겠어요? 이 사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석호는 내가 경상제국대 군과 때 주로 가르침을 받았던 선생은 이만희시 박사라는 일본인이었다. 그는 비교적 학자적 입장에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만희시 유가 1922년에 전북 남원이 야마도의 식민지인 지문이다 라고 조작하는 논문을 쓴 인물이에요. 그런데 비교적 조작 안 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내가 경성제대 사학과로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이 조선성덕고 조선사학센터였다. 내가 일제치하의 대학에서 아무 희망도 없는 조선사학을 전공한 것은 항일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울고 가야 돼요. 박정희 전 대통령 뭐 했습니까? 문경소학교 교사 시절에 만주군관학교 들어가려고 설서 썼잖아요. 근데 그 양반도 이렇게 말 못했죠? 내가 만주군관학교 들어간 거는 항일정신이었다. 이렇게 말 못했죠? 한술 더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병로라는 사람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장학하고 대한민국 학술원 원장을 20년을 했어요. 또 문교부 장관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신석호라는 사람은 고려대학교 교수로 고려대학교를 장학하고 국사편찬위원회를 장학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병도 신석호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학회를 100% 장악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90년에 국사편찬위원회 사를 썼는데 이때 이 신석호의 재직기간을 1929년 4월부터 1965년 1월까지로 써놨어요. 1929년에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가 있었어요? 이 국사편찬위원회는 조선사편서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활동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용석 교수라는 사람의 분이 자기 자서전에 쓴 건데요. 민족주의 역사학인가 실증주의 역사학인가에 관하여 검토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학부장 고윤석 교수도 포함된 4명의 중년 논안의 교수가 내방하였다. 노크를 하기에 문을 열었더니 김원룡 교수께서 일제 때 경성대대에서 내가 배운 쇠마시 선생님인데 김 선생 강의를 참관코자 하시기에 모시고 왔어요. 김 선생 되겠지 하는 것이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쇠마시 야스카즈라는 인물이 뭐냐면 조선사 편수의 간사 겸 경성제국대 교수 출신인데요. 해방 이후에도 조선사 편수의 출신들이 서울대 사학과 들락거리면서 교육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서울대 국사학과 장학하면 그게 뭐 연거리할 것 없이 다 거기 따라가는 구조가 한국 구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어 새 정부에서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제가 해가지고 이덕일 역사TV에서 엄청 비판하는 걸 하나 찍어서 올렸어요. 요지는 뭐냐면 서울대학교가 한국에서는 자기를 카르텔져가지고 그렇게 폼 잡는데 국제 나가면 아주 하급 대학이에요. 작년에 그 세계 대학 평가에서 가장 공인받는 게 영국의 더타임즈에서 하는 그 평가인데 작년 평가에 뭐가 있었냐면 그 100대 대학을 쭉 선정을 했는데 50대까지 한번 잘라보면은 50대까지 자르면은 그 중에 아시아계 학교가 8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7개가 전부 다 화교권이에요. 전국계. 아시아 1위 겸 세계 12위가 청와대, 13위가 국경대. 그 다음에 중국계 대학들이 쭉 나오고 도쿄대가 하나 들어가 있고 서울대는 50위권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홍콩, 중문대 이런 데가 들어가 있고. 이게 뭐냐면 그 10년 전만 해도 중국계 대학은 100위권에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내년에 다시 조사하면 중국계 대학들이 10위권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 뭐냐면 중국인들은 중화사상이 있잖아요. 이게 대단한 강점인 겁니다. 중화사상이 뭡니까? 좋든 싫든 자기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돈 들어오니까 돈 쏟아지니까 급격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중국에 완전 밀렸어요. 한국에도 밀렸죠. 이제는 대학 빼놓고는 다 밀렸죠. 그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학들은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권력기관이지. 일본이 그렇게 짜놨어요. 일본이 제국대학이란 걸 만드는데 제국대학에 일본 내에 7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민지에 세운 게 경성제대하고 그 다음에 대만에 세운 타이베이 제국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만주국에서 세운 건국대가 있었는데 이 건국대는 형식상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의를 내세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국자는 안 붙었고 그냥 건국대라 그랬는데 당연히 일본 내 대학들이 제국대학들이 인류죠. 그런데 그럼 위는 어디냐? 예를 들어서 경성제국대학하고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국인 다니는 학교가 아니에요. 전교생의 3분의 1은 다 여기 사는 일본인들 들어갔고 3분의 1 정도가 이제 한국인들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경성제국대학하고 만주건국대하고 같이 합격하면 어디 가냐? 만주건국대가요. 강용은 전 총리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제국대학이 세계로 치면은 2류 대학들이에요. 왜냐하면 서양 따라가기 위해서 일본은 항상 서양 따라가기에 급급하잖아요. 일본인들은 항상 아시아인이길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탈아로 우리는 아시아에서 벗어나고 싶다. 맨날 탈아로 주장하는데 지금은 아시아에서도 일본이 이제 2루로 전락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대학은 2루예요. 그 2루 대학을 따라가는 경성제대 시스템은 당연히 3중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기관이지. 일본이 이 식민지 백성 중에서 식민지 백성의 배설기를 100% 막아놓으면 뭐합니까? 공군동하죠? 그러니까 독립운동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만한 길을 하나 열어놓은 게 바로 경성제국대학이고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국대안을 만들죠. 국립대학은. 그 일본에서 만든 거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가 되고 그 다음에 연희 전문이 연세대 되고 보성 전문이 고려대 되고 이화여전이 이화여대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회화 전문이 동국대학인데 회화 전문은 동국대는 밀렸죠. 왜 밀렸냐면 불교대학이니까 당시 이군정하고 이승만 전부 다 기독교계에 육성하는데
세화정문은 불교대학이니까 밀리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한국 대학들은 국제 바깥에 나가면 안 쳐줘요. 근데 왜 그 대학을 갖다가 10개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내세울 거, 돈 갖고 내세울 거면 하버드 10개 만들긴 하죠. 왜 이루 3류 대학 10개 만들기 왜 하냐 이거예요. 물론 그것도 정책을 잘 세워가지고 국제 이루 3류 따라가지 말고 한 분야에서 세계 인류하는 대학을 키우겠다. 그러면 그거는 권장할 만한 사실인데 과연 한국 교육 풍토, 한국 대학 풍토에서 그게 가능하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서울연구대 사학과 교수들 너무 무식해요.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해방 이후에도 CMS 야스카지란 악질 식민사학자가 서울대 국사학과 가서 교수들을 지도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 역사들이 제대로 됐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존 카터 코벨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이 세계 순위 10위권 안에 꼭 드는 명문대예요. 그런데 콜롬비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동양미술사를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처음에 왔어요. 일본 미술사를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일본 미술사를 깊게 연구해 보니까 이게 일본 고대 미술이란 건 거의 다 가야계 아니면 백제계가 와서 전파 가르쳐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와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 역사학자들이 이분 생각할 때 한국 와가지고 내가 일본의 고대 문화라는 건 내가 연구해 보니까 세계 초인류 대학인 콜롬비아대 박사학위 소지자가 연구해 보니까 일본의 고대 문화라는 건 전부 다 가야계 백제계가 와가지고 가르쳐 준 거다 하면 한국에서 환영받을 줄 알았죠? 왔더니 엄청 압박을 받고 이 식민사학자들이 뚝뚝 뭉쳐가지고 이 양반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강제 추방하려고. 그런데 이분은 초인류학자예요. 인류학자들은 집단으로 이집애해도 가슴에 상처는 맞겠지만 거기 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많은 글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 교수는 내게 대부분의 신라시대 추초품들은 과학적 측정을 통한 연대 매김이 아니라 심증으로 대충 매겨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주에서 나온 것은 모두 5, 6세기라는 연대를 달고 있으며 깜짝 놀랄 만한 가야 유물들도 모두 3세기에서 6세기라는 매우 안전한 연대 표기를 달고 전시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어떤 유물이 출토가 됐어요. 해보니까 이거 한 2세기 때 거예요. 근데 2세기 때라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가야에서 어떤 유물이 나왔는데 보니까 마찬가지로 1세기 때 나왔어요. 1세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쫓겨나요, 학교에서. 이게 뭐냐면 일본인들이 만든 삼국사기 초기로 불춘론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인들이 369년에 야마도에가 가야를 점령하고 임날본부를 세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러고 2세기 동안 지배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임나가 경상남북도, 전라도, 충청도까지 차지했다. 그런데 그랬으면은 삼국사기 삼국사의 그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200년이나 지배했으면 어떤 형태로든 한 구절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본인들이 삼국사기 가짜야 몰아붙이고 신라는 5세기에 건국했어. 여러분 가야 언제 건국했어요? 가야 서기 42년에 건국됐죠? 삼국유사 가락국기하고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을 보면 가야는 서기 42년에 건국됐다고 딱 나와요. 그리고 신라 토기와 다른 가야 토기가 낙동강 유역에 서기 1세기 때부터 다른 토기가 나오고 삼국사기에 보면
서기 77년에 가야군사가 신라군사가 전쟁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 문헌기록으로 보나 유물로 보나 가야는 1세기 건국된 게 맞아요. 그런데 식민사학자들은 아니야, 가야 3세기 말에 건국됐어. 그러니까 유물이 나오면은 3세기에서 6세기 사이라는 매우 안전한 연대 표기를 달고 전기된다. 그러니까 이 존 카터 코벨로 학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세상 떠났고 이 아들 알랑 코벨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그 알랑 코벨 박사를 찾으려 그러다 잘 못 찾았어요. 근데 하긴 뭐 찾아봐야 한국 정부가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독립국가면 이런 분들 연구비 지원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여기 와서 수모당한 거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일본이 우리 역사를 갖다가 반도사관, 여러분 반도란 말은 제가 우리나라 선조들이 쓴 글을 원전을 좀 본 사람인데 우리 선조는 누구도 반도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면 반도가 뭡니까? 반은 섬이란 이야기죠? 그 우리가 지금 살면서 아 나는 반은 섬 사람이야 이러고 산 적 있어요? 일본인들이 반도라는 말을 퍼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 무대는 저 광활한 만주 몽골 벌판에서부터 이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 열도까지, 일본이란 나라는 이 백제에 일본은 3세기 말에 가야계가 처음 규슈에 진출해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오사카 부근에 나라, 이름도 나라잖아. 우리말 나라예요. 그 나라로 그 천도하고 나서부터는 백제계가 주도하는 게 일본의 역사인데 이걸 갖다 이제 그 다 자르고 반도로 가둔 다음에 반도의 북쪽에는 한사군이라는 이 중국 한나라의 식민지가 있었고 그 한사군의 핵심은 낙랑군이고 그 다음에 반도의 남쪽에는 임날군부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식민지로 시작했으니까 지금 일본의 식민지 된 거는 당연한 역사 규결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동북공정 하잖아요. 동북공정의 핵심이 뭐냐면 낙랑군이 평양이라는 게 동북공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제가 옛날 이명박 정권 때 어떤 나름대로 뭐 좀 그 힘있는 사람 만났어요. 그냥 막 곧 우리가 북한에 돈만 조금 더 막으면 곧 붕괴한다. 내가 꿈 깨시라고 절대 안 망한다고. 왜 안 망하냐? 역사관이 달라요 여기하고. 왜냐면 우리는 일제 황국사관이 한국사 적용하면 핵심은 뭐냐면 일단 단군은 가짜로 부인하고 근데 한국 역사학계 100% 지금 단군 가짜라고 부인하죠. 그 다음에 낙랑군은 평양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는 임나가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일제 황국사관의 핵심인데 북한은 뭐 그 단군능이 실제 단군능이냐 아니냐를 둘째치고 단군을 인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낙랑군 문제는 북한은 1961년도에 리지린이라는 학자가 국경대 대학원에 유학 가가지고 최초의 박사학위를 가져왔는데 고조선사 연구로. 그래서 북한은 1961년에 낙랑군은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우동반도에 있었다라는 걸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임날군부설은 뭐냐면 임나라는 거는 지금의 한반도의 가야가 아니라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가지고 또는 신라 백제 고구려계가 전부 다 일본 열도에 진출해가지고 똑같이 나라 이름을 고구려계는 고구려, 신라계는 신라, 백제계는 백제라고 세웠는데 가야계는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가라국도 세우고 임나국도 세웠다라는 게 1963년도에 북한학자 김석형, 대구 출신인데 월북했던 인물이죠. 북한학자 김석형이 1963년도에 삼한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설이란 논문으로 분국설을 제기해가지고
일본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고구려백제 신라 가야는 다 이쪽 계통들이 건너가서 세운 소국 군국이다 라는 걸 그 논문으로 발표해가지고 일본학계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학계는 1961년도에 낙랑군은 평양에 있다라는 설을 갖다가 다 폐기하고 1963년도에 임날군부서를 다 폐기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도 천난사 가요고분군 아직도 임날군부설이 학계의 정설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가난해도 돈 없고 가난해도 뭘 갖고 있냐면 우리가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몰락했지만 우리는 독립운동화 족보 갖고 있다. 이 정신을 갖고 있어서 안 무너지는 게 쉽게. 근데 여기서 보세요. 무서운 아이들. 갑자기 이 식민사학자들이 이 젊은 애들 세워가지고 역사비평이 한때는 뭐 진보적인 학자들이 그 만든 역사 잡지라 하다가 지금은 총독부 기관지가 됐어요. 총독부 기관지의 역사 비평에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 이런 특집을 조차내고 실어가지고 젊은 역사학자들 홍위병으로 내세우니까 갑자기 조선일보에서 국사학계의 무서운 아이들 해가지고 대서특필하고 한겨레 경향 여기에서 또 대서특필해가지고 마치 대단한 학자들이 나온 것처럼 포장했는데 얘들 주장은 뭐냐면 황국사관은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신다. 우리의 정신을 영원히 지배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무속인 아이들이 뭡니까? 장콕도의 앙팡테리블이죠. 앙팡테리블이 뭡니까? 기성의 이론, 기존의 질서를 뒤엎는 게 앙팡테리블이잖아요. 무섭긴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아직도 21세기 백두 대낮에 황국사관은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니까 무섭긴 무서운 아이들이죠. 자, 뉴라이트의 그 숙주들이죠. 그런데 말하는 게 보세요. 이병도 선생이 기초적인 연구를 다 해봤는데 거기서 기본적인 걸 따른다고 우리가 이병도 선생 학파가 되는 거고 식민사학자가 되는 건가? 이걸 갖다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유한영 선생이 기초적인 정치를 다 해봤는데 거기서 기본적인 걸 따른다고 우리가 유한영 선생 학파가 되는 거고 친일파가 되는 건가? 그냥 말이 달라요? 이 한국 언론이 큰 문제예요. 지금 한국 언론이 신뢰도 아주 바닥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언론이 뭡니까? 언론은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아니면 최소한 중립은 지키는 심판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국 언론은 항상 나쁜 쪽에 편 서가지고 선수를 뛰니까 언론 신뢰도 폭락하고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가 된 거예요. 한국같이 이렇게 유튜브 대세된 나라 없어요. 보세요. 조태성이란 한국일보 기자, 아주 식민사학 정찰에 앞장서는 인물인데 동북아 역사지로 사업에서 논란이 됐던 낙랑군 위치 문제는 어떻게 보나? 안정준,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우리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100년 전에 이미 논쟁이 다 끝났다.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김재원, 100년 전이라 하니까 자꾸 친일사학 소리 듣는다. 하하. 기경량, 그러면 200년 전 조선 실학자들이 논쟁을 끝냈다라고 하자. 이 무서운 아이들 말에서 말을 못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역사학자들이잖아요. 역사학자들이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어느 서류에 나온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끝냈다. 맨날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학계에서 정리 끝났어 이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드리기 뭐한데 1961년도에 리지린이라는 학자가 북경대에 가서 고일강이라는 교수에게 박사학위 논문을 구조선사 연구로 받아오는데 이 고일강 북경대 교수는 중국 당대 최고학자예요. 중국은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고사변 학파라는 게 있는데 고사변 학파의 리더예요. 그 쟁쟁한 학자를 상대로
받아온 게, 그래서 1961년에 이지린이 받아온 고조선 연구, 여기에서는 남남군은 요동에 있다라고 그랬죠. 이게 남북한 통솔에서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이병도 박사학위 논문은 자기가 그 전에 출판한 고려시대의 연구라는 책을 이미 출간했어요. 그걸 갖다가 제출하고 자기가 심사해서 자기가 박사 받았어요. 이게 박사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무서운 아이들이 총독부 역사관은 영원하다라고 선포하고 나오니까 다시간 강사들이었는데 6개월 만에 다 교수가 됐어요. 안정준은 서울시립대 교수되고 규경양은 가톨릭대 교수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북아 역사재단이니 어디니 이럴 때 다 연구의 일을 다 봤어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이영훈 반일 종족주의, 조선은 민족 개념이 없었고 종족 개념이 있었다. 조선 왕조가 단군 조선을 계승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한국 고대사를 이끌고 있는 서울대 노태동 교수와 그의 후배들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근거가 확실하다. 노태동은 고조선은 BC 4세기 지금의 요하에서 등장해서 BC 3세기 청천강 이남 평양으로 중심 이동했다가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해 9년을 어디 평양에 설치했다고 한다. 결국 고조선은 BC 3세기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23세기에 시작했다는 당고조선은 당연히 가짜라는 거죠. 이 뉴라이트 이영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게요. 우리 종족이지 무슨 민족이냐라고 하는데 이 이영훈과 이 책을 갖다가 같이 공저자인 김남년이 지금 뭐 하냐면 한국학 중앙연구원 원장이에요. 일본학 연구원 원장을 하면 맞는데 왜 대학 여러분이 낸 세금 가지고 그러냐 하는 이야기죠. 임기도 많이 남아 있어요. 윤석열 정권 막판에 알박기 많이 했어요. 27년까지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남군 지금 사용하는 지도에 다 그렇게 해놨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후한서 수석에 남남군은 요동에 있다. 남남군 장자면은 그 땅이 요동에 있다. 다 중국 자료는 요동에 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남남군은 평양에 있어요. 우리는 다 중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트럼프 만나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데 조금만 뭐해도 식민사학 비판하면 온통 난리치는 한국 역사학자들이 단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 안 했죠.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만 시진핑 망원 규탄 학술대회를 유일하게 했어요. 우리 여러분이 배운 역사 체계가 얼마나 웃기냐면 신라가 삼국 통일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통일 후에 강역이 지금의 대동강이나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요거는 진흥왕이 그 전에 통일 전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한경도까지 올라가서 순수비를 세우죠? 그러면 통일하고 나서 신라 강역은 더 줄어들었네? 말이 돼요? 통일했는데 강역은 더 줄어들었어요. 그럼 신라 사람들이 그렇게 무슬만한 사람 죽었는데 통일하고 났는데 우리 강역은 더 줄어들었네? 그럼 박수 치겠어요? 우리가 남북 통일했는데 강역은도 요만큼으로 전라도 성남도로 줄어들었어요. 남북 통일했는데. 그럼 말이 됩니까? 전부 다 조작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나당전쟁 이름 듣고 신라와 당이전쟁 했으면 이름 뭐라고 해야 돼요? 신당전쟁 그래야죠? 이름 나짰다고 합니까? 뒤짰다요? 다 일본인들이 한 거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신당전쟁의 가장 이 전투지가 매소성이라는 곳인데요.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가 이기면서 신당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건데 그 매소성이 어디냐? 지금 역사학에서는 제 연천에 대전리 산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한국 역사학에서 얼마나 웃기냐면
삼국사기 신라 문무왕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의 이근행이 당나라 장수 이근행이 군사 20만 원을 끌고 매소성에 주둔했다. 우리 군사가 공격하여 내쫓고 전마 3만 380km 격수가고 남은 병장기도 그 정도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매소성은 당나라 군사 20만 명하고 말 3만 길 이상이 주둔할 수 있는 장소죠? 여러분 대전 연천에 대전 선창 한번 가보세요. 2천 명도 주둔 못해요 거기는. 그럼 어떡하냐? 거기가 아니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요? 이 20만 원 당나라 군사 20만 명은 과장이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특유의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결론에 안 맞으면은 사료가 틀렸다는 거죠. 사료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려면 아니 당서, 구당서나 신당서에 보니까 뭐 5만이라 그랬다, 만이라 그랬다 그렇게 나오면 되는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내 생각에 20만 과장이 이거예요. 그랬더니 요즘은 중국 학자들까지 가세해가지고 중국 동국공정하는 학자들이 처음에 몰랐다가 요즘 보니까 완전 한국이 남한의 학자들이 완전 우리 편이네 해가지고 공동 논문을 써서 요즘 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최치원이 작성해가지고 당나라에 보낸 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진상조항이 뭐라 그러냐면 신라의 서쪽 강역은 120개의 고죽과 강역이 연접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왕이 신라의 진상왕이 최초원을 통해서 쓴 국자가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보시면 이 내용 다 나와요. 집집마다 하나씩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2권짜리인데 사가지고 다 보세요. 그럼 여기에 120개의 고죽구가 강역이 연접해 있다. 120개의 고죽구를 지금 중국 학계에서 어디로 보냐면 지금의 하북동 노령현이라는 곳이 120개의 고죽국이라고 중국 학계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신라의 진성왕이 당나라에 보내는 국서에 우리 강역은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신당전쟁이 벌어진 장소는 다 만주 이쪽 일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역은 나중에 여기에서 발해가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발해와 신라의 통일신라의 강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현재 이쪽 연구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발해 왕족들 무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지역은 최소한 발해가 자기네 땅이니까 거기다 왕족들 무덤을 썼을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발해의 강역이고 요 남쪽까지는 지금의 그 압록강 북쪽, 두만강 북쪽 요 일대까지는 통일신라, 대신라의 강역이었다. 현재까지는 요 정도 이렇게 설명하면 앞뒤가 맞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고려 국경을 한번 보면 우리 고려 국경을 다 이렇게 배워왔죠? 이렇게 압록강에서 원산까지도 이렇게 배워왔죠. 그리고 천리장성 이렇게 해서 배워왔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장성을, 천리장성을 짰으면은 장성은 짜려면 돈 무지하게 들죠? 노동력 무지하게 들죠? 그것만 짜면 뭐예요? 가서 지켜야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쳐들어오려는 나라가 없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코미디가 나라가 없는데 야, 너 가서 심심하니까 너 가서 pomo자. 여기로 가서 심단 지켜. 그랬다는 이야기잖아요. 고려는 오도 양제제도예요. 오도 양제가 뭐냐면 국경 북방에는 이 북계와 동계로 이렇게 나눴는데 그리고 나머지 이 후방 지역은 5도로 나누고 이 북방은
이 북계, 서북방은 북계, 그리고 동북방은 동계로 나눴는데요. 이 동계 한번 지도를 보세요. 여기 함경도 원산에서부터 쭉 이렇게 와가지고 포항까지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행정구역 한번 있다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행정구역이 있나요? 이런 행정구역이. 여기에서부터, 원산에서부터 이 행정구역은 여기 사람들 해산물 구경 못하게 괴롭히느라고 만든 행정구역이죠. 그런데 이 동계는 이 함경도 원산에서부터 포항까지로 그려놨는데 이거 뭐 보고 그렸냐면 고려사 지리기에 동계도항이 있어요. 고려사 지리기 동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록 연역과 명칭은 같지 않지만 고려 초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공험 이남에서 삼척이북을 통틀어 동계라 일컬었다. 그럼 고려 동계의 북쪽은 어디예요? 공험이란 곳이죠? 남쪽은 삼척이죠? 여러분, 포항이 삼척이에요? 이거 사실 믿기 힘든 사실이에요. 해방 이후 80년 동안 대한민국의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삼척을 갖다 여기다 포항에 그려놓고 가르쳐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공엄은 어디냐? 공엄은 두만강 북쪽 700리가 공엄이에요. 그거는 두만강 북쪽 700리가 공엄이라 하는 이야기는 고려사에도 나오고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정확하게 공엄지는 두만강 북쪽 700리라고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정확하게 나와요. 성호 이익선생도 고려의 북방강역인 공엄리는 두만강 북쪽 700리다. 성호 이익선생도 다 얘기했고 조선선비들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병도가 전경에 맞이않는 이케우치 히로시, 아까 이병도가 쓰다소키치 이케우치 히로시를 전경에 맞이않는다 그랬죠? 이 쓰다소키치하고 이케우치 히로시가 고려강역을 갖다가 이렇게 조작한 걸 갖다 반도사관에 의해서 조작한 걸 갖다가 아직까지도 교과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공업지는 여기쯤인데 여기쯤 두만강 북쪽 700리니까 그럼 이쪽 서북방은 어디냐? 천령이잖아요. 천령인데 우리 천령을 지금 어디냐면 여기로 가르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령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명나라에서 천령위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고려 우왕과 최영 장군이 요동정벌군을 띄우죠. 그래서 조민수와 이성계에게 5만 군자를 줘가지고 북쪽을 향하게 하는데, 아니 명나라에서 여기에다가 함경도 안변에다가 천령을 설치해갖고 문제가 되면 고려군사가 이쪽으로 가야죠. 고려군사 왜 이쪽 북쪽으로 올라가나 이거예요. 그럼 천령이 어디냐? 이 명나라 정사인 명사 지리지에 보면 천령이 1388년 천령성을 설치했다가 1393년 옛 운주로 옮겼다. 천령은 서쪽에 요하가 있고 남쪽에 범하가 있는데 모두 요하로 들어간다. 그 천령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옛 천령성 자리고 고려와 경계로 협하고 있다. 봉지편, 여기가 지금 사람 보실 텐데 봉지보라고 바로 봉지편 자리에 봉지보 유지라고 중국에서 비석을 세워놨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심양 남쪽에 중국에서 몰래 비석을 세워놨는데 제가 답사를 갔어요. 답사 가가지고 가보니까 저 비석에 수풀이 우거진 걸 겨우 찾아가지고 수풀을 걷어내고 우리가 사진 찍은 건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에 조금 뭐 한다 그러면 엄청 천대하고 했잖아요. 왜냐면 중국이 봐도 고려국경은 여기까지로 돼 있고 여기까지가 고려국경이고 이게 또다시 조선국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세계 조상들 거에
있는 땅문화도 못 찾아먹는 이제 한국이란 나라 저거 무시해도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다 하는 이야기고요. 이게 태종실록에도 보면 궁엄진부터 천령까지는 본국에 속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명나라의 국경협정에서 명나라하고 바로 여기가 조선광역이다라고 명나라에서도 그대로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세종 때 최윤록하고 김종서를 파견해서 사군과 육진을 설치하면서 국경선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확장됐다. 여러분 그렇게 배웠죠 학교에서?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간도 이야기를 해요. 간도를 갖다가 1909년에 그 간도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간도 영유권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으로 넘어갔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교과서에 따르면은 이 통일신라는 요만큼의 땅이었고, 그 다음에 고려광역은 여기까지였고, 그 다음에 조선은 세종이 사군육진 개척해갖고 비로소 압록강 두만강까지 갔으면은 이 땅이 우리께 아니게 된 거는 거의 1500년 이상 가는 거잖아요. 근데 뭘 1909년에 일본이 간도서약으로 넘기긴 뭘 넘겨 우리 땅 아닌데 이 교과서 논리 따지면은 신라 때도 우리 땅이었고 발해 때도 우리 땅이었고 고려 때도 우리 땅이었고 조선 때도 우리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간도 우리 땅을 갖다가 넘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한국사가 식민사관으로 했던 이 교과서에 따르면은 우리 땅 아닌데 우리 땅 아닌지 벌써 1500년 넘었는데 무슨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문제 많은 역사서를 배우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 역사학자 카르텔이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역사운동이 해보더니 소장님 자기는 검찰 카르텔이 우리나라 최고 카르텔인 줄 알았더니 역사학자 카르텔 보니까 이거는 검찰 카르텔은 나 저리 가라 해야 되네요. 근데 그동안에 전라도 천난사, 가야구공군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전국 각지의 역사운동, 시민 역사운동 세력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그 전국 역사단체 협의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전국 역사단체 협의회에서 그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책협약식을 체결했어요. 정책협약식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해체하는 부분하고, 하나는 국가 관련 국가기관을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게 다시 재정립하는 것 두 가지 가지고 그 정책협약식을 민주당 재산본부하고 체결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8월 28일 날, 여러분 기억해두세요. 우리 그 여의도에서 가깝잖아요. 8월 28일 날 오후 2시에 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그 역사가로 세우기 범국민 전진대회를 합니다. 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은 500명 이상 들어가는 데인데 전국 각지에서 경상도, 뭐 부산, 광주, 뭐 전북 이런 데에다 버스 대절해갖고 역사운동가들이 올라와요. 우리 마포분들은 제rum 앞에서지만 바로 다리 하나 건너면 여기도잖아요. 그 며칠이라고 그랬죠? 8월 28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역사가로 세우기 범국민 전진대회를 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뉴라이트 해체, 그 다음에 식민사관 청산, 그리고 대통령 역사공약 실천 뭐 이런 걸 내걸고 하는데, 여기 우리 이병헌 선생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병헌 선생님도 그날 제가 짤막짤막한 한 7분짜리 스피치를 여러 개 넣어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의 이제 연사시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가 8월 28일을 기점으로 최소한 이 잘못된 이런 이따위 국가교과서 가지고 우리가
우리 2세, 3세도 교육해가지고 이 나라 미래가 보장되겠어요? 예를 들어 간도 문제 나오면은 중국에서 가르치면 니네 교과서에 간도 니네 땅 아냐? 야, 신라 때도 아니었고 고려 때도 아니었고 조선 때도 아니었는데 뭘 간도를 뭐 일본 우리한테 팔아먹었다 그래. 니네 거 아니라고 교과서에 돼 있잖아. 제가 한번 이 경북 밀양 가서 한번 강연했더니 이 내용 했더니 끝나고 나오는데 한 여성 선생님인데 소장님 제가 35년 동안 국사 선생을 했는데요. 이거 가르치면 자기가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오늘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자를 암기 과목으로 배우잖아요. 암기할 수밖에 없죠. 쭉 가르치긴 간도는 신라 때도 우리 거 아니고 고려 때도 우리 거 아니고 조선 때도 우리 거 아닌데 그럼 갑자기 1909년에 우리 고구려 때 우리 거였으니까 지금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외울 수밖에 없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어린아이들에게 짓는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뭐 새로운 대한민국은 이제는 과거 개발독재 시대 같이 개발독재 시대는 사실 이 목표 세우고 누굴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역사관만 바로 잡으면은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된다라고 봅니다.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좀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진짜 좋은 우리 역사 제대로 가르치면은 자부심 있는 역사예요. 하나만 마지막 시간 다 됐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홍익인간과 제세이와 요즘에 외국 정치학자들이 이걸 보고 크게 놀라요. 대개 건국 사관은 대부분 칼로 하는 거예요. 칼로 사고 죽이고 뭐하고 정복하고 이건데 우린 뭡니까? 홍익인간, 널린간을 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이롭게 하는 360가지를 가지고 오잖아요. 더불어 살자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그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제대로 법치가 안 돼 왔잖아요. 그런데 법치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것이 제세이화예요. 제세이화는 그야말로 세상 이치대로 세상 물 흘러가는 대로 다스리는 게 제세이화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법치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법을 가지고 검찰이 지금 입장난 게 최근에 제가 한번 재판해 보니까 이 한국은 이 판사, 검사, 변호사 해가지고 이 피의자가 좀 많은데 변호사한테 막대한 돈을 줘가지고 변호사가 검사, 판사 매수하면은 한국은 수사할 주체가 없어요. 공수처 생기기 전엔 수사할 주체도 없었어요. 그러니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는 게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 긍정적인 것도 하나 조선이란 나라가 500년 가면 더 고려도 그렇고 권력형 부정부패가 거의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조선이란 나라는 절대 권력 전횡을 못하게 처음에 정도전이 플랜을 짜놨어요. 그래서 수사권만 보더라도 수사권은 조선에서는 사원부가 있죠. 사원부가 말하자면 지금의 검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의금부가 있어요. 의금부는 지금의 공수처 격이에요. 그리고 포도청에도 수사권이 있어요. 그리고 함성부, 서울시에도 수사권이 있는데 조금씩 내용은 달라요. 사헌부는 주로 양반 출신들 사건을 다루고 그 다음에 포도청이나 함성부는 보통 평민들 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의금부는 주로 왕명 사건들, 헌법에 관련된 사안들 다루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죄를 졌는데 지금은 검찰에 갔다가 검찰에서 노하면 그냥 무척이잖아요. 조선에서는 이 경우
바로 의금부에 가서 신고하면 의금부가 사원부 관리에 저보다 갖춰요. 그래서 안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선의 기능 중에 특이한 게 대간이란 게 있는데 사헌부와 사관원의 관리를 대간이라 그래요. 이 대간은 뭐가 있냐면 사헌부는 수사권이 있고 사관원은 언론권이 있는데 조선 언론권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니까 오늘 지금 이 장관이 판서가 부패했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무조건 사표 내는 게 조선의 관례예요. 그런데 이 대간은 이 계품으로 따지면 요즘에 한 뭐 5급이나 4급이나 요 정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간에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럼 요 대간은 사헌부는 수사권이 있고 사관원은 언론권이 있으니까 요 대간을 고위층에서 장악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이 딴 부서는 문과부서는 그 2조 지금의 행자부에 인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문과는 국방부 병조의 인사권이 있는데 요 대간의 인사권은 판서 2조 판서도 관여 못하고 정승도 관여 못해요. 자천제라 그래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그 2조 정남이라든지 이게 이제 그 대간 이쪽 자리들은 자기가 다른 자리로 갈 때 후임자를 자기가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임자 추천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사론이에요. 사론. 선비사자의 의견론자. 그래서 선비들이 저 사람은 할만하다. 잘 뽑았다. 이 말을 해야지. 그래서 조선의 대간들은 예를 들어 지금 시중에 왕비 이야기가 파다해요. 왕비가 관직 팔아먹네 뭐네 하면은 조선은 대간들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얘기를 안 하면 사론의 저촉을 받아. 선비들의 의론에 저촉을 받아. 이걸 갖다가 선비들이 조선 왕조실록의 가장 큰 욕이 뭐냐면 비루하다. 저거 대간이 돼가지고 시중에 소문이 파다한데 저거 얘기 못하는 저것도 대간이냐 비루한 놈이다 하면은 사론의 저촉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선비사회에서 안 껴주는 거예요. 너도 선비냐. 그런데 이 특히 이 사헌부 검찰적인 사헌부는 권한이 막강하니까 예를 들어서 정성들도 지나가다가 저기서 사헌부 관원 만나면 뒷길로 피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젊은데 권력이 막강하지. 우리 검찰이 얼마 전까지 그랬죠. 그런데 이 사헌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부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 아주 철저한 자기 규칙을 세우는 게 뭐냐면 일단 사헌부 관료가 되면은 일체 친구고 누구고 만나면 안 돼요. 절대 안 만나요. 그런데 거기에 떠놓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거 조문 안 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럼 조문을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써놨어요. 사헌부 거기에다가. 그럼 조문을 갈 때 딴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고 제일 뒤에 따로 가가지고 관복을 따로 입고 가가지고 가서 옷을 갈아입고 조문하고 또 나와서 딴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아라. 그리고 조정회 회의 들어갈 때도 회의 들어갈 때는 조정회의가 7시면은 사무부 관료들은 6시 반에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회의 끝난 다음에 남들 다 나간 다음에 따로 나와요. 그 잠깐 마주치는 사이에 청탁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사헌부 이쪽은 천하가 고위배설아치도 벌벌 떠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같이 그렇게 자기네들은 부패하고 자기네들은 뭐 검사와 스폰서 묻혀버린 진실 그 책 한번 보세요. 얼마나 썩어빠진 집단인가. 그 썩어빠진 집단이 공정하게나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지금 입장 났는데요. 또 문제는 우리나라는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그럼 과연 경찰한테 수사권 넘어가면 고압 수사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크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경찰들은 고압 수사 못 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검찰 수사권 뺏는 데서 또 공소청으로 하는 대로 끝내지 말고 고압 수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살다가 억울한 일 생겼으면 그걸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것까지 어떻게 바로잡을지 해야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심지어 노비들도 재산이 많아요. 성종 때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노비가 500석을 갖다 기부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소원을 물어봐라 하니까 저는 괜찮은데 제 자식들은 노비에서 좀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조정에서 논의 붙이니까 양반 출신들이 그러면 돈 많은 노비들은 다 기부하고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노비가 천석을 또 기부해요. 여기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 조선은 노비들도 재산권을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갖다가 우리 국가교과서 바꾸고 이런 좋은 사례들을 바꿔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잘못된 점은 또 비판 많이 해야 되는데 잘못된 점들을 비판하더라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아왔다 자랑스러운 선조들이다라는 거를 가르칠 때 그것이 우리 독립운동가 가르치고 그래야 우리 선조들이 피로 지킨 이 나라를 우리가 잘 가꾸어가지고 후세에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이제 많은 말씀 들었는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또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가지고 올바른 역사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이 짧게 하셨다고 하지만요. 정말 내용이 너무 알차고 이 주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짧게 느껴졌지만 1시간 넘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또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예, 소통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 사인을 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무선 마이크가 약간 음질이 떨어져서요. 그냥 할게요. 예. 소장님, 이덕일 소장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저는 나승열입니다. 통일미래포럼에서 활동을 좀 했고 은퇴하고 나서 그리고 저 계시는 박 국장님 불교방송 아침 저녁에서 한 5년 반 동안 역사 이야기 좀 했거든요. 전공은 역사는 아닌데 하나 부탁드릴 거는 단재 신초 선생께서 옛날에 김구식 삼국사기 사대주의 일관하고 그런 걸 치를 떨면서 뭐라 했듯이 조순사 바로잡는데 일생을 바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덕일 선생님도 신초 선생님만큼 훌륭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역사 바로잡는데 신명을 다 바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아니라 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오래 왔어요. 저도 처음에는 저도 이제 사학과에서 항사석사 박사를 했는데 한국사학과에서 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거대하고 깊은 카르텔인지 몰랐는데 일단 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누구 말 맞잖아. 조금 더 가보렵니다. 해가지고 끝까지 가야지 뭐 어쩌겠어요. 근데 저 혼자 해갖고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중요한 거는 석박사 전문가들을 배출해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논문을 쓰면 논문을 실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자 들어가는 학술지는 100% 우리 관점 실으면 100% 탈락시켜요. 그래서 저희가 역사와 융합이라는 학술지를 저희 연구소에서 내가지고 2년 전에 그 연구지로 등재가 됐어요. 이 등재가 돼야 그다음에 다 점수 인정되는 데 됐고 이번에 제가 이제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라는 데 교수를 좀 있다가 그다음에 순천향대에 조금 있다가 이번에 다시
동방문화대학원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류 역사 문화대학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1년에 10명씩 저희가 이제 석박사 과정을 올해부터 사실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식민사학의 카르텔을 깨면서 석박사 전문가들을 배출을 하고 그들이 쓴 논문을 등재지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싣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제 오래 걸렸어요. 그야말로 압박과 흐름 속에서 만들어서 지금은 뭘 했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역사에 관심 있으시면은 동방대학원 들어오셔갖고 공부하시면 좋아요. 저희는 뭐 기존에 여같이 뭐 교수 사제관계 그런 거 다 없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은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80 넘어서까지 박사학위 받은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2의 인생으로 한번 공부 한번 역사 공부 제대로 이 공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로 연락하시면은 저희가 길을 갖다 같이 갈 거고 저 혼자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바꿔야 이 역사가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늦게 오셨는데요. 제 내빈을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포에 그 흥선대원군 별장이 있었잖아요. 지금 동도중학교 자리에 아서정이라고 흥선대원군의 종손이시네요. 이영주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셨는데 배우 이하이님도 함께 오셨네요. 그리고 언론인이 현직 언론인이 한 분 계세요. 예, 경향신문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요. 또 시민 언론 민들레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진호 에디터도 오셨습니다. 김진호 선배님은 좀 질문을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날카로운. 예, 이덕희 소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조선과 고려의 강의들이 노동을 포함한 이제 강력당 중앙관 위구 이렇게 설정을 잠정적으로 하셨잖아요. 아까 국정사한테 하시고 있어요. 거기는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이 정도로 그냥 이미도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거는 검증이 된 거예요. 뭐냐면 아까 중국에서 천령 자리에다 원천령 자리에다 비석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자기네가 거기가 원천령인데 아까 시간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인데요. 거기 심양 남쪽에 진상둔진이라는 곳에 거기 봉지포 자리에 세워놨어요. 천령 비석을. 그랬다가 조선에서 반발을 하니까 지금 심양 북쪽에 천령시라고 있어요. 천령시에 운주구가 있는데 아까 저기 비석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냐 원천령을 세웠다가 1393년에 그 다음에 운주로 옮겼다. 그 운주가 어디냐면 현 심양 북쪽에 천령시 운주구예요. 거기로 옮긴 거예요. 천령이.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조선 땅이고 조선 땅이고 그리고 저쪽에 공엄진은 이제 도망강북도 700리 거기까지가 이제 공엄진이 조선의 국경인 거죠. 추가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한을 몇번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이제 호텔 같은 거 상점에 이제 역사적으로 좀 보고 북한 학교에서는 고려와 조선의 구경은 어떻게 나오고 있죠? 북한 학교는 윤관이 공엄진까지 올라갔다 라고까지는 써놔요. 근데 이제 북한은 사실 지금 중국에 뭐 아주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남북대화 할 때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제 북한 학자들이 우리가 독도 문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처리할 테니까 저희 동북공정 이거는 남한 학자들이 좀 해달라 그랬는데 이 남한 학자 그러니까 중국하고 싸우는 거 우리 보고 해달라 그랬는데 남한 학자가 아시다시피 지금 다 식민사학이니까
이쪽에 남한이 제대로 못했죠. 북한 학교에서는 그 정도, 그 이제 거기까지 공업리까지 윤관이 올라갔다라고까지는 보면은 단대사에 써놓는데 지금 중국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하듯이 저렇게 이제 딱 그려가지고까지는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 교과서에 나온 친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 교과서,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서 오르가 조선을 강력히 시켰어요. 그러니까 북한 교과서들이 북한은 어쨌든 이제 중국하고 상당히 중국에서는 만주 문제를 자기네 예를 들어서 6.25가 발생했을 때 모택동이 한 말이만 하면 6.25 발생하고 메가저가 이제 6월 27일 날 전쟁 기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택동이 딱 하는 말이 만주가 위험하다가 첫 마디예요. 그래서 아주 그 분야에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 얘기까지는 자기는 조각조각 나서는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술을 하면은 바로 북한은 국경 맞대고 있잖아요. 저희가 만주 잡사 다닐 때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뭐 중국 입국 금지된다 뭐된다 말들 많이 하는데 저는 뭘 얘기하냐면 역사 주권과 영토 주권은 현재로서는 구분해야 된다. 남북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주 뭐 영토 주권 얘기해봐야 되지도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역사 주권만 과거에 우리 거였다라는 역사 주권만 얘기할 때지 영토 주권은 남북이 통일되면 그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올래야. 근데 북한에서 지금 그 얘기를 만주가 우리 거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중국하고 바로 충돌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볼 때 좀 피한다고 보는 거죠. 더 잘 아시겠지만 저번 때 아니라 노동은 조선 땅이라고 인정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은 건국 때부터 중국과 대등한 관계 유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무서워서 운명선서를 개혁하는 것을 수장님 해석하신 것 그리고 제가 다시 반복되는 질문은 북한 교과서에서 고려와 조선의 강요없이 여쭤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역사는 제가 그래서 역사 주권과 영토 주권을 나눠 분리해서 말하는 건데 북한은 영토 주권과 역사 주권 분리가 안 돼요. 만주 관에서는 바로 북한에서는 이 만주가 조선 때도 우리 거였다 하면 지금도 우리 거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학교에서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윤관은 공업리까지 올라갔다라고만 써놓지 거기에 그래서 우리 거다 여기가 우리 거다라고 하면은 중국하고 바로 충돌이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아마 북한에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제가 그 정도 이제 이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시는 이승도 선생님. 예. 그 식량의 남쪽 북쪽에 비석이 옮겨지고 세워져 있는 걸 보여줬다고 했는데 그 비석이 아직도 존재합니까? 다시 한번 가봤더니 원래 세웠던 자리에 좀 컸는데 그건 없애버렸고 딴 데다가 그거 반만하게 하나 이렇게 세워놨던데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 문제 크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조금 얘기하고 조금 하게 되면 그거 없애버리게 뻔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놀라운 거는 제가 그 비석 찾을 때도 시간 짧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에피소드가 많아요. 쉽게 찾은 건 아니고 중국에서는 그 천령 자리에다가 시강 남쪽에다가 그 비석을 몰래 세워놓고 숲풀에다 묵어져 있는 걸 갖다 저희가 찾았다. 중국에서는 자기네 감역이 명나라 때, 청나라 때 자기네 감역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안다는 말씀이에요. 예, 질문이 쇄도하는데요. 더 질문하실 선생님들 계시면 예, 우리 김홍국 선배님. 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면 좋겠고요. 지금 어쨌든 그런 역사, 친일 매국의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고, 독립기념관장 비롯해서 국사편찬회 다 지금 말 같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 단기적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공기관들이 임기지시키는 문제로 이제 아마 법적으로 접근할 텐데, 이러한 현실에 더해서 앞으로 그런 역사 칼퇴 아까 말씀하신 이거를 깨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이덕일 선생님이 보시는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는
뭐 지금 역사 관련 교육부 산하 국가기관에 4개나 돼요. 국가패탄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과 통합연구원, 요즘 고전 번역원까지 껴 있는데 장관급이 2자리고 차관급이 4자리예요. 근데 다들 하는 일 알고 보면 다 우리 역사 팔아먹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고 지금은 뉴라이트가 100%다 장악했잖아요. 임기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통합해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저 혼자만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고 뭐 828 때도 비슷한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하나님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쪽에서 대신에 이게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을 거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말 꺼내놓고 저는 이제 이거 오래 해보니까 섣불리 말 꺼내놓고 그다음 뭐 허지부지 되는 일 그래서 뭐 이 자리는 뭐 얘기도 뭐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 통폐합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는 기관 하나 세워놓으면 거기서 동국공영역 일본 국가 역사 가지고 다 대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뭐 그렇게 갈 수 있을지는 뭐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덕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8월 28일 오후 2시에 여기 오신 분들 다들 시간을 내셔서 국회 대회의실에서 이 역사 전진대회를 하는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부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강연해 주시고 또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열강을 해 주셨는데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이덕희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여 분 계셨는데 지금 이제 30여 분 계시거든요. 지금 계신 30여 분이 진짜 찐 역사 팬들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교훈과 과제를 집어갔던 첫 번째 마포민주 발전연구원 포럼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포럼의 주제는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포럼의 일정과 주제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반갑고요. 이제 끝나고 나면 남아 계신 분들 함께 이 단상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